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요즘 여의도 정치권이 사실은 두 가지 이슈로 뜨겁습니다. 이제 귀순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논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 이 두 가지인데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귀순 어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 요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는 그런 현안들인데요.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강제 북송 문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집중 이제 부각을 하면서 문재인만 16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70일 남짓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된 거죠. 두 달 5월 좀 10일에 넘었으니까. 취임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전 정권과 비교해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시점상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든 걸 전 정권과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가 좀 낫다, 전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우리가 뭐 부채죠, 일종의 부채를 물려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듣고 있는 국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역시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저는 오늘 권 대표 연설을 듣고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생각나던데 김영삼 정부 때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게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실공사 탓이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할 거냐라고 그때 박지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죠. 위기면 이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놔야지 이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제 위기, 경제난을 전 정권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좀 말이 맞지 않은 게 지금 이게 경제난이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워낙 그때 돈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전 정권 탓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은 건지 라는 질문. 지금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정권 탓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현 정권이 보여줘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비전과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는데요. 뭐냐면 북송된 어민 2명이 여태까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탈북 브로커였다. 이런 이제 주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어민들이 흉악범이었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뭐 민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논란의 이제 그 핵심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요 부분 먼저 팩트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치권에 파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커질지 두 분의 생각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건 이제 어떤 게 사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탈북 브로커였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과거부터 일부 탈북자들이 이제 그 함경북도나 이런 데에 이제 자기들 연고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에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또 직접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언을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탈북자들의 주장인데 탈북자들의 주장을 뭐 우리가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또 맞다고 얘기하기도 좀 근거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냥 공방 정도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안보 관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SI 정보 같은 걸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뭐 SI 정보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걸 이제 사전에 알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SI 정보가 첩보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특수 정보라고 하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네. 조금 섭부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탈북 보이콧하다는 얘기는 탈북민들 한두 명이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그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어민 북송이 일어났을 때그 일부 탈북민들이 그런 주장을 해갖고 그 당시 그 통일부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유언비어다라고 이미 부정까지 했거든요. 그때 그럼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그 보수 언론들은 왜 그때 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는지 그때는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와서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탈북했던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특수정보 그렇죠. 이제 감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얻은 정보일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는 사실 감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당국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어떤 정보 판단을 하는 데서 상당한 그 협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 정보 당국, 우리 정부는 야, 이건 살인범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판단했던 거고, 그거를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비공개로. 네. 설명해갖고 그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이해를 했고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게 다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그 옛날의 어떤 팩트 자체를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좀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를 국민들에겐 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탈북 브로커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사실에 현재로서는 사실에 근접했을 가능성은 저 두 사람이 살인범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거를 반박할 만한 어떤 중요한 근거들이 지금 제시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 두 사람이 왜 살인범인지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거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확증은 나오고 있는 건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네, 특히 강제 북송 문제는요. 각 부처들이 이전 정부 발표를 뒤집거나 부인하면서 그 신고 권력 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부처 이야기를 보면요. 통일부가 먼저 그 사진에 이어서 판문점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에는 당시 강제 북송 전에 법적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교감하고 합동 정보 조사를 조기에 시키려고 했다면서 그 서전 원장을 고발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각 부처 상황 움직임 어떻게 보시고 또 이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좀 상당히 우리 그 관료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좀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지금 통일부라든가 국정원이 남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는 바뀌어도 그 관료들, 그 공직자들은 자기 일을 이제 그대로 해야 되고 공직자들이 하는 판단과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통일부 보면은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통일부 스스로 이렇게 발표했던 것들을 완전히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당시엔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과 영상, 그 판문점 영상까지 공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그 5년 뒤에 다시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점이 있는 거고, 또 국정원이 서훈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거든요, 직접. 네. 고발했는데 이제까지 여러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됐죠.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개입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던 거지, 국정원 스스로 야, 이 전직 국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굉장히 그 공직사회의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공직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선례가 지금 남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의혹이 있다면은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수사를 지켜오면 되는 거죠, 부처는.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네. 글쎄, 저는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 4년 내지 5년 전에 통일부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사실 그때 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네. 찍은 거였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부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그 관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현천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몰아갔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럼 그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뭐 나름대로 고충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 그 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면서 와서 뭐 무리한 지시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사실은 일본처럼 뭐 내각 책임자가 확립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그 뭐 부당한 지시 같은 걸 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우리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는 이쯤에서 오늘은 이제 그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이제 집중 부각을 했는데요. 탄핵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포함한 이제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실은 엽관제다.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냐 엽관제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엽관제는 또한 정당한 것이냐 포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엽관제라는 게 사실 그 스포일 시스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일이라고 그러면 다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엽관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도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약간 뭐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 자체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거는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공개 채용하는 건 인턴밖에 없습니다. 인턴은 공모를 해가지고 뭐 면접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공개 채용하는데 거기 공무원들 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행정관 누구도 공개 채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그럼 사적 채용이죠. 그러니까 다 뭐 국회에서 자기랑 같이 정치 활동했던 사람의 보좌관, 비서관 또는 뭐 어떤 뭐 대학 동문 뭐 이런 사람들 다 합니다.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친인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채용 제도가 없는 데 따른 그 어떤 사적 채용이다. 거기까지는 저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을 경우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뭐 일부 있을 경우는 뭐 그 정도는 뭐 워낙 그 공개 채용이 없는 곳이니까 인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른바 사적 채용이 정도가 심한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데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지 네. 사적 채용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사적 채용 아니었던 역대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번 정권이 그 야당의 공세로는 더 심하다. 그러니까 심하다는 주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따져보자는 데까지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이 없으니까 사적 채용의 그 영역이다. 정도 차이는 좀 뭐 좀 지나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적 채용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 우선 그 공개 채용의 반대는 사적 채용이 아니고요. 비공개 채용이죠.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 아닌 비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자질이 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강승규 수석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실의 역관제다라는 거는 저는 그것도 그 현재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하나의 그 수준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용어가 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예, 건가요? 그 역관제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스포일즈 시스템인데 네. 이 스포일즈라는 게 이제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를 망친다는 뜻도 있지만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어갖고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미국 그 영어에 있는 어떤 거의 속담과 비슷한 말인데 이제
The spoils belongs to the victor 해갖고 전리품은 승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하나의 그 전투를 보고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공직이란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제가 처음 생겼을 때 스포일즈 시스템이 당연시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공직을 자기 아는 사람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능력이 있고 자질이 되는 사람이 임명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임명하다 보니까 뭐 부정부패라든가 뭐 능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스포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갖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엔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했고 자질을 우선하는 이제 그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인사제도가.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게 많이 확산되고 또 공직도 아무리 인사청문회가 없더라도 최소한 내부 기준을 정해갖고 거기 자질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지금 메리트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미 한 미국에서도 200년 전에 그 없어진 스포일즈 시스템을 지금 그 한국 대통령실에서 야 대통령실이 역관제니까 우리 마음대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굉장히 좀 무모한데 이 무모함이 난 저 어디서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련한 그 인사 논란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좀 그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역할이 그 좀 잘 못하고 있다. 너무 그 역할이 안 보인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부터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지나치게 관료 출신들을 많이 썼어요. 네. 이 관료 출신에 대해서 뭐 관료 출신 전체를 우리가 그 딱 뭐 몇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정지향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든지 국정을 방어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은 완전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아마 정치인 출신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2달 남짓 지났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나 대통령실장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제가 바로 있다고 문제가 인식을 있기 하시는군요. 때문에 네.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뭐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상징적인 자리나 아니면 그동안에 특히 활동이 미미했던 그런 그 주요 포스트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대통령실 이렇게 면면이 드러난 다음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 진영 갖고는 오래 못 간다. 이거 최소한 그 아무리 길어도 연말 정도에는 틀림없이 인적 개편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은 어쨌든 국정의 사령탑입니다. 네. 그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냥 관료 그리고 뭐 가령 홍보수석실 같은 데는 언론 기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들이 가야 되는 거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국정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 실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요. 관료도 그렇고 거기 가 있는 뭐 다른 부분에서 온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저 진영 갖고는 더구나 그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체제가 오래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고 저는 뭐 기회를 봐갖고 아마 그게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요. 네. 연말 연초에는 뭐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이 다 이제 공감대를 예, 그 이루셨네요. 시점만 조금 다른데 네. 저는 조기 개편이 훨씬 낫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연말보다 편입니다. 더 당겨서 해야 그렇죠. 된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기 당권을 두고 그 간장이라고 하죠. 안철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장제원, 김장 연대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조기 전대로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다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건대행보다도 장제원 의원이 실세다, 진짜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쪽이랑 연대를 할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뭐 저는 그
저기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그 윤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중징계를 받았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가냐 아니면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냐 갖고 상당히 당내에서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 체제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가자라고 정리를 한 거라고 봐야죠. 네. 현재 그 안철수 의원은 그 친윤 세력과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그런 부분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조기 전대가 안철수 의원한테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당내 기반이 이렇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자기가 활동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넓히고 그 깊이를 이제 깊게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조기 전대가 열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년 5월 또는 6월에 이제 정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한 1년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계산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저기에다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요? 조기 전당대회가 되려면 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외곽으로 돌고 뭐 저 호남 갔다가 부산 갔다가 강원도 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 안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물론 경찰 수사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경찰 수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자꾸 조기 전대를 주장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권성동 대표 대행을 흔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본인의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경찰 수사가 돼서 뭐 기소가 됐다. 네.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럼 사퇴를 할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때도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러면서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안철수 그 의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성동 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계산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문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장재현 의원은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설들이 있죠. 근데 뭐 아마도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전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서 뭔가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뭐 좀 본인의 몸값도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야가 이렇게 강제 북송과 인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에 한해서만 하자, 민주당은 둘 다 하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둘 다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물타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양쪽 모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고발했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수사를 보면 되는 거죠. 그걸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정치 공세일 거고요. 또 민주당의 어떤 인사, 그 참사에 대한 특검 또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죠. 지금 여야가 할 거는 사실 이런 정치적인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통해 갖고 경제적인 그 대책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는 게 훨씬 생산적인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국정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를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경험상 보면 국정조사는요 정치 공방하다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진실규명 이거는 뭐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검은 진실규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특검이 그렇게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검은 우선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거기에 무슨 위법 혐의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그 한 줄 논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궁금한 질문 네. 짧게 답변 네. 하나씩만 듣고 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보면 네. 현재 처한 그런 상황임에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윤핵관 그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좀 짧게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네, 인지도죠. 왜 그러냐면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의원 그는 뭐 좀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세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자력으로 작년에 그 대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지도가 뭐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당연히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준석을 많이 그 선호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명도 그게 차이다. 맞고요. 어쨌든 이준석은 대중적 정치인이고 네. 그 장제원, 권성동 두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야 권력 실세라는 말입니다. 권력 실세라는 거는 약간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실세라는 이미지거든요. 네. 대중적 정치인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를 저렇게 중징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야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날려? 저건 너무 윤핵관들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부정적인 네. 비판적인 시각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그 어수선하고 위기죠. 왜 이렇게 오느냐? 저는 뭐 한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하고 제2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은 너무 미실해서 모든 걸 지시한다 그랬고 없앤 건데 사실 인사 참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그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 다 이 민정수석실이 없앤 거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면은 굳이 그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이 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없애보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행안국에서 경찰국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 사달이 나는 거고 또 수많은 인사 참사들이 있는데 모든 인사 참사가 물론 민정수석실이 없애갖고 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여태까지 총괄했던 기능을 했던 기관인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훨씬 인사에서 그 참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그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기관을 존속시킨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 효용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너무 이렇게 좀 윤 대통령이 쉽게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초보 대통령의 예고된 참사, 예고된 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뭐 사실은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여야가 엄청난 공방을 주고받고 이어서 지금 이제 기순후보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 이것들은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하면 명확하게 드러날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 뭐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정치 공방보다 특검 이거를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